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재 꾼의 박수정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의 경제와 정시를 총정리하고 2024년 새로운 한 해의 경제와 정시를 전망해보는 특집 제4탄. 오늘은 2024년 글로벌 정시의 흐름을 전망해보고 그에 따라 자산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현명할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2월 미 FOMC 이후에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7주 연속 상승하며 산타랠리를 이어갔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 연준 인사들이 이 시장의 열기를 가라앉히려는 듯 연이어 경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식히기엔 역부족인 듯 합니다. 자, 과연 미 연준과 시장의 줄다리기는 내년 글로벌 증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또 어떤 곡선을 그리게 될지,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2024년을 준비해야 할지 두 분의 투자 전략 전문꾼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네, 2023년 한 해 동안 이 국내 증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아무래도 2차 전지 그리고 AI 인공지능, 로봇 이런 미래 산업 4.0 산업의 투자 붐으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말까지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꾼께서는 2023년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증시를 요약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요약하실지 두 분 꾼께 먼저 한번 2023년 초에 하셨던 증시 전망 그리고 실제 23년의 증시 흐름 비교해 보시면서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박시원 이사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 2024년도 지금 증시 전망하면서 제목을 제가 포퓰리즘과 재정의 시대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는 연초에 있었던 그 둔촌주공 살리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PF 관련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이것이 큰 폭의 파장을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채권 시장이 굉장히 복잡다단했고 이 둔촌주공 사태까지 터지다 보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자금을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3월에 미국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 아시겠지만은 3월 달에 지방은행 사태가 터졌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연은들이 이 지방은행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도 풀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정도도 조절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어떤 좀 변동성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매크로는 좋지 않았는데 이 풀린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테마에 이제 호흡을 불어넣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은 극단적인 테마형 장세가 나타난 것이 사실 올해였는데 네. 어찌 보면 연초에 이러한 어떤 변동성의 어떤 사건들이 이러한 좀 유동성 장세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포퓰리즘과 재정 화두로 던져주셨고요. 좀 더 이제 깊이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 박정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공포 탐욕 지수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 변동을 이야기할 때 빅스라는 지수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이 공포스럽다. 30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부터 시장 전망이 밝아졌어요. 네네.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또 이 탐욕에 가까운 그런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변수가 있는데 네. 올해는 단연코 이 금리와 유동성이라는 매크로 변수가 시장을 좀 지배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명확해졌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올해 시장이 되게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시장을 쪼개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국면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부터 7월 말까지 국내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네. 장이었고 그다음에 8월부터 또 10월까지 3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11월 이후부터 다시 이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주가의 모습하고 제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금리나 매크로를 봐왔던 사람들은 조금 더 올해 시장이 좀 쉬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 올해 돌아놓고 보면은 그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시장에서의 피봇 기대감이 강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는 인상하지만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그런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또 SVB 사태가 지난 3월에 있었는데 유동성 이슈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오히려 연준이 QE를 잠시 멈추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들이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저 호재로 작용하는 아마도 이 bad is good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렸던 게 올해 상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8월부터 이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 8월 달에 발표된 7월의 물가 지표가 그동안의 하락세를 덮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른바 기저효과가 소멸됐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때마침 사우디의 이 원유 감산에 대한 효과 때문에 국제유가가 한때 95불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4차 중동 전쟁, 1차 오일 쇼크와 같은 이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이제 아주 심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8, 9, 10월을 내리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11월부터는 다시 또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 자체가 아예 연준도 대놓고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나 보다. 그럼 곧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야?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미국채 10년짜리가 한때 5%를 넘어갔었고요. 그 당시에 제이미 다이먼 이 JP모건의 수장이 미국채 10년 7% 간다 막 아주 공포감을 조성했던 때가 딱 그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예언들을 그 보란 듯이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채 10년은 현재 4%가 깨져 있고요. 110bp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월 이후에 다시 주가의 상승은 또 이러한 금리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시장을 지배했던 그 화두 변수가 이 금리와 유동성이기 때문에 최근에 11월 이후에 이 빠른 주가 상승도 결국 금리 하락 또 연준의 스탠스 변화에 좀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올 한해 모습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소연 이사께서는 이 포퓰리즘과 재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박소연 이사께서는 금리와 유동성의 문제였다. 그리고 미 국채 금리의 변동과 주가 지수의 변동이 매우 유사한 모양으로 같다라는 요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박소연 이사께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 해야 된다. 회수까지 나오고 있고 또 시카고나 애틀란타 총재들은 벌써부터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어. 아직 멀었어. 기다려봐. 그런 인상이고 점도표를 찍은 걸 보니까 내려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언제 할지 얼마나 할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저희 신영증권은 현재 지표 가지고 과연 3월에 조기 인하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해온 차트가 있는데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차트 띄워주시면 되고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보니까 사실상 저는 이게 경기가 나쁜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분홍색 바가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 온라인 전체 매출인데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증가율인데 증가율로 봐도 21년도, 22년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네. 물론 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만 가지고 미국 경제의 전체 모습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최근 발표된 지표를 보면 사실은 주택 지표나 내지는 각종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시장은 3월 달에 조기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12월까지도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초에 조기 인하가 불발이 됐을 경우에 시장의 실망감,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정책 공백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네.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 조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불발되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이제 정책 공백이 하나가 있는데 내년도 지금 1월 말 2월 초에
미국의 지금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 미국이 이미 통과가 됐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선거가 이제 한 1년 앞으로 다가와 있다 보니까 네. 공화당은 민주당이 그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팬데믹 관련된 경기도 사실은 다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쓰는 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옥신각신 2024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연초에 한 번 더 불거질 수 있다면 이거는 사실은 동시에 재정 정책의 사실은 공백을 의미하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실은 초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사실은 조기 금리 인하가 좀 불발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사실은 재정 정책까지도 좀 공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내년 연초가 생각보다는 좀 머리가 아픈 시기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 연초, 2024년 연초에 3월에 이제 첫 FOMC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나타난 경기 지표로 상황으로 가지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게 박소연 이사님 말씀인데 네. 박지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이 시장의 기대처럼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은 그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좀 인식을 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올 한해 시장을 돌아놓고 보면은 시장을 지배했던 변수가 미 국채 금리였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연준의 금리 결정하고는 이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채 금리가 이미 3.8대 정도 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내년에 3월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미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을 해서 이전 레벨로 돌아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이 보험회사에서 이 주식과 채권, 유가증권 운용을 다 총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채권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채권을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최근의 생각이 뭐냐면 놓쳤다.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 반 만에 120bp 가까운 금리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국채 금리를 끌어내렸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변곡점이 형성이 됐고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높은 금리에서 채권을 사고자 하는 수요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금리의 함의가 상당히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설령 내년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파월 의장 자체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패를 다 너무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3월 아니면 뭐 다음 달에 하겠지, 아니면 늦어도 6월에 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준을 이렇게 몰아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그런 이 풍부한 저금리 또 다시 유동성 환경에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소연 이사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방금 이제 금리가 내년 3월 달에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미국 주식시장이 벌써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2,600까지 막 올라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계속 보일 건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멈출 건지 우리나라 증시가 2023년 말하고 2024년 초에 어떤 모습을 보일 거로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 한국도 2,600선을 회복을 했고 사실은 미국은 지금 직전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야 이제는 뭐 거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방송하기 이제 직전에 아마 홍콩 시장이 마감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10손가락 중에 하나만 아파도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 홍콩은 사실은 조금만 더 떨어지게 되면 10년 내 최저치를 지금 경신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에는 리오프닝 때문에 그래도 모종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에 사실은 경제 글로벌 전체를 결정을 할 거는 사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내년도 사실 상반기에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침체로 간다면 내지는 경착륙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사실은 채권 금리를 저도 뭐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정책 금리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단기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단기 금리는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고 경제의 펀더멘탈을 좌우하는 사실은 10년물, 30년물, 장기물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정책 금리를 내린다라는 반응보다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들을 반영하는 통상적인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해서 사실은 좋아하는 약간 그런 흐름보다는 오히려 중국 경제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면 이게 과연 위험 자산의 좋은 시그널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내년 초에 지금과 같이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네. 약간 좀 기다리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르니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야 이거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급하게 뛰어드시기보다는 좀 더 워치아웃 하시라는 말씀인데 박시원 이사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미국과 중국 경제 말씀을 주셨어요. 2024년 미국과 중국 경제 IMF는 미국 경제는 2%대에서 1%대로 하락, 중국 경제도 5%대에서 4%대로 하락. 근데 중국 경제는 말씀 주셨지만 홍콩 지수는 지금 최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상해 지수도 그다지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경제 어떻게 2024년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저희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는 언제까지 시장이 배드 이스 굿으로 반응할까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제 리뷰를 했던 얘기들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일단은 이제 이 주식시장은 그 부분들을 이제 좋은 모멘텀을 사고 있는데 네. 우리 박소연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금리의 모습은 결국은 이제 향후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시장은 경기 침체는 눈앞에 온 것 같지는 않고 네. 당장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뭐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다시 채권보다는 주식이 메리트가 높아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4년도에 언제 어느 때에서는 배드 이스 굿이 아니라 이제 배드 이스 정말 배드가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언제 올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 이제 미국 경제, 중국 경제가 이른바 임계점을 그 넘어설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뭔가 위축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올 한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가서 뭐 갑자기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은 좀 정책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년 2024년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분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그분이든 그 전분이든 어쨌든 중국과의 어떤 마찰은 더 커질 거니까 사실 중국 쪽 모멘텀은 저는 그냥 원래 안 좋았으니까 그냥 뭐 안 좋은 정도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미국인데요. 네. 미국이 올해 성장률이 상당히 너무 좋았습니다. 이 3분기 성장률도 전기 대비 연율로 4.9%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너무 배 아프게도 한국보다 높아요. 미국이. 그럴 정도 높았던 미국이 이제 내년에 성장률 둔화일 텐데 결국은 핵심은 저는 아까 이제 언제 임계점을 지나면서 배드 이스 굿이 아니라 배드 이스 배드일 거냐라는 걸 중요하고 네. 있는데 결국은 그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미국의 고용시장, 즉 실업률에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근데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은 3.9%로 올랐다가 다시 3.7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만 봤었을 때는 아직도 시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미국은 완전 고용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어느 시점인가는 우리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생각보다 그 시기는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한 상반기 정도는 시간이 있지 않겠냐. 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미국 경제 어느 정도 뭐 연착륙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제롬 파월 의장이나 옐렌 재무장관이 과연 연착륙 시킬 것인가에 중요한 변수는 경제 외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대선 이슈가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슈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말씀 주셨던 재정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짚어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메인 포커스가 아니겠습니까? 일부분에서는 뭐 U자행이다 우리도 또는 L자행이다 장기 침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하고 주가 지수를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높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2,300에서 2,700 네. 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배경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희 반도체 수출 관련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준비해온 차트 27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있는데 네. 사실상 가장 좀 핵심적인 좀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 반도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아직까지는 뭐 본격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줄였네요. 예. 저는 사실 생각보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경기 나쁘지 않은 것이 한국의 수출 증가로 연결되는 좀 선순환이 발견은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 올해까지의 흐름이고요. 네. 내년까지 과연 지속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저는 이런 흐름들이 내년 연초 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변동성이 파는 하락이냐 사는 하락이냐 전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락이 있게 되면 이거는 매수하는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차트를 바꿔서요. 1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매 재고 증가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는요, 이 정책 효과가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증시를 좀 받치기는 했지만 매크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좀 S&P 500이 아니라 S&P 7이다. 네. 나머지 493개는 사실 다 버려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네. 경기 모멘텀은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좋지 않고 팬데믹 때 과도하게 쌓았던 재고들을 소진하는 과정들이 거의 1, 2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재고를 소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재고를 비축하는 선순환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 데이터가 한 2개월 정도 레깅해서 나오는 데이터라 아직 이제 9월, 10월 정도까지밖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도매 재고 증가율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 결국에는 재고가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과거에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급반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재고를 언제까지 줄일 수 없거든요. 뭔가 장사도 하고 팔려면은 내 창고에 쌓아놓은 재고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재고가 사실은 과소재고까지 감소하면서 턴어라운드하는 흐름들이 내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내년도는 올해는 장은 좋았어도요. 매크로는 안 좋았습니다. 네. 사실상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S&P 7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2차 전지 아니면 주식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 하반기에는 뭐 AI랑 로봇 아니면 주식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경기 관련된 주식들은 사실은 싸그리 좀 죽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도는 이런 재고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상반기 이 정책 공백기에 다시 정책을 넣어주는 어떤 응석 구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정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펀더멘털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정책이라는 것들은 사실 마약 같아서 예전에 이제 통화 정책도 모르핀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까지 선거를 앞두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 지역자랑 상품권을 제가 사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실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와중에 나왔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실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지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책 공백이 유의미하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경기가 자생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그나마 견뎠던 것들은 재정 정책의 어떤 효과들,
결국 2차 전지도 IRA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좋아졌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견뎠는데 내년도에는 그 정책을 조금 더 요구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변동성 이거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우리 박수현 이사께서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더 한 번 더 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쭤보기 전에 우리 박준영 이사께 2023년, 2024년 초에 증시 어떻게 요약해 주실 건가 여쭤봤더니 라스트 댄스를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예. 그 라스트 댄스라고 하면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뭐 마지막 그 게임이나 마지막 리그 뭐 이제 이런 걸 남겨둔 상태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라스트 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한 이유는 크게 보면은 2020년도에 코로나 발발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팽창해서 나타난 여러 다양한 유동성 장세의 마무리 국면이 이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2024년도 상반기가 아니겠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좀 라스트 댄스라는 좀 얘기를 적어봤고요. 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드 이스 굿이라는 말이 결국은 유동성 장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그동안에 이제 긴축에 대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경기를 악화시키는 게 나타날 텐데 거기까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근데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항상 어떤 당장의 것들을 쫓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끝났네? 그럼 금리 인하하겠네? 또 이런 걸 좀 환호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스테이지를 남겨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 거고요. 네. 저는 사실 2024년도 상반기를 그래서 이번에 어떤 마지막 피날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3년도의 증시는 오히려 이제 미국 주식은 S&P가 한 20%, 네. 나스닥이 40% 정도 아주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네. 국내 증시는 상반기에 좋았지만 하반기에 좀 힘이 빠지면서 코스피가 한 10%, 뭐 코스닥 한 25% 정도 보였는데 어쩌면 2024년도 상반기는 한국 시장이 조금 미국 시장을 아웃퍼폼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도 이제 수출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연속으로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네. 지금 12월 수출도 오늘 20일까지의 수출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20일까지가 13% 정도 증가를 했고 그중에 반도체 섹터가 20%를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거의 한 16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월까지는 마이너스였지만 이 12월 수출부터는 반도체도 본격적으로 좀 플러스로 돌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뭐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은 이런 이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반도체가 가면은 결국 한국 시장은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겠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환율인데요. 네.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적어도 이제 끝났다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달러화가 빠르게 약세로 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원화가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상반기는 그동안의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열 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2024년 상반기는 조금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는 힘을 낼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박준현 부장께서는 수출과 환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멘텀을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2024년을 좀 전망해 주셨고요. 아까 제가 좀 한꺼풀 더 벗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S&P 500 중에서 473개는 제가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성장률이 한 12%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7개 보통 Magnificent Seven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네. 7개는 한 70%, 75%까지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2024년에도 지속될까요? 아니면 조금 변화 패턴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들어간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네. 금리 인하 이꼴 성장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빅테크가 더 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올해 그러면 금리를 올릴 때 빅테크가 나빴나?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네. 올해 금리를 올렸지만 빅테크는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금리를 올릴 때 가장 힘들어했고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섹터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대표적으로는 부동산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소비재. 이 소비재라는 것들은 금리를 올리니까 소비자들의 지갑이 위축이 돼서
결국에는 물건을 안 사다 보니까 소비재가 가장 많이 위축이 됐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이제부터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이꼴 성장주라는 그런 예전의 공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정말 좋아질 섹터나 업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도는 아까 말씀을 하셨던 7종목 이외에 사실은 업종으로 좀 확산되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미 최근 한 1, 2개월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 관련된 종목도 주가가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 러셀 2000이라고 해서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갭이라든가 룰루레몬이라든가 미국의 의류 회사들이 정말 주가가 신저가를 경신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 사실은 하반기 특히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얘기 나오는 그 시점부터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주가가 급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고 소진이 거의 다 됐다라는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는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렸을 때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는 결국에는 소비재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빅테크 주도 장세에서는 좀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수현 이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일단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를 어느 정도 자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패턴 측면에서 뭐 매그니피슨 세븐이 계속하겠지만 소비재 또 가구 소비 내구재 중에서 일부 상승 곡선을 그릴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소비는 그렇게 늘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네네. 상당히 좀 아직까지 금리 문제도 있고 경제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근데 수출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동차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박소연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뭐 전기차 이렇게 말고 우리 업종 중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예측하고 계시는 뭐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내내 성과가 좋았는데 네. 그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약간 좀 버려진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군요. 일단은 뭐 금리가 조금 낮아지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하고 주가하고 좀 시차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이미 연초부터 반도체 주식은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올해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은 뭐 그냥 웬만한 개별 종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높은 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턴어라운드의 시기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시장이 좀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면은 이미 이제 뭐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할 기업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사이클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크게 보면은 제약바이오하고 인터넷 이 정도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과거 이전에 좀 흔히 말해서 고밸류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률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네. 내년도 이후에는 조금 괜찮아질 수 있는 섹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네카오로 이제 우리가 일컬어지는 뭐 요즘에 여러 가지 규제 이슈 또 뭐 관리 감독 당국의 어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이 실적들이 계속 이제 하향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 선반영하는 시기를 감안해 보면 내년 정도에는 오히려 지금 상당히 업황이 바닥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반응도가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업종과 섹터별로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뭐 박소연 이사님 뭐 추가적으로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조금 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주시겠나요? 네. 저희도 사실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는 경기와 사실은 관계가 있는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를 좀 생각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좋았다가 2년간은 리오프닝을 한 다음에
사실 2년간은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사실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사실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신약이 이제 언제 나오는가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오랜 터널을 임상, 네. 1상, 2상, 3상을 거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금들을 통상적으로 이제 PE나 이런 쪽에서 조달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댓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이 대출 같은 쪽으로 조달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이상 제약바이오 업체한테 자금이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2년간 구조조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수합병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거의 끝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지만 내년도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전체 업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기저효과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셀트리온 3사합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도 분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사공장이나 이런 것들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측면들이 네.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개별 기업들 관련된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제꾼 방송을 하면서 많은 패널 분들, 그다음에 또 그 유명한 전문가분들 많이 뵙고 말씀을 나눌 때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방금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년도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턴어라운드 강세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도 제약바이오인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경제권에서는 거시적인 지표를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면서 미시적인 걸 봐야 돼서 앞에서 저희들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느 정도 짚어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박소연 이사님이 제시하신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재정, 포퓰리즘과 재정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돈을 지금 재정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재정 통화 모두가 지금 팽창으로 나가도 지금 경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내년도 미국의 재정과 통화 정책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 없는 카톨릭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시 나쁜 업체들을 도려내는 이 구조조정 과정이 필연이다. 뭐 그런 얘기를 뜻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어떤 얘기가 예전에는 굉장히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네. 이제는 과연 그런가? 라고 이제 물음표를 찍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업체, 특정 사실 지금 PF 관련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과 가계부채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구조조정을 하려 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연초에는 결국에는 이게 자율적인 어떤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정책 당국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센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는 결국에는 재정 투입 그리고 정책 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사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네. 올해 초에 아까도 사실은 박종현 부장님께서 이 SVB 실리콘밸리 뱅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때도 어찌 보면 예전에 미국 같았으면 파산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망하게 냅뒀어야 되는데 예금자 보호를 전액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국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나라거든요. 캐피탈 마켓의 총회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미 지금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된 거다. 네. 결국에는 이 재정을 투입을 해서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왔다라고 저는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은 4월 총선이 있고 내년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재정을 계속적으로 사실 투입을 하면서 경제를 떠받치는 어떤 그런 흐름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매크로 펀더멘탈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올 만한 효과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첫 번째 어찌 보면 이렇게 계속 떠받치는데 경기가 유의미하게 나빠질 수 있나? 좋아진다라는 거는 약간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유의미하게 나빠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재정이 투입이 되는 한.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효과는
그럼 계속적으로 물가를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물가는 다시 못 잡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CPI가 이제 뭐 다 잡혔네, 이제 연준은 승리했네라고 얘기하지만 70년대에도 똑같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다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2차 인플레 장세가 오게 되는데 사실상 이 물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절대 사실은 잡기 힘든 어찌 보면 이제 그 신기루인데 잡으려고 노력만 할 뿐이지 저는 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물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실은 집중하는 어떤 그런 전략보다는 네. 풀리는 돈에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은 더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현 부장님, 네. 트럼프가 돌아올까요? 예,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콜로라도 연방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일단 선거에 나가는 것을 중지를 시켰고 앞으로 15개 주가 남아 있는 상태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결국은 트럼프가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대선에 유력한 후보자로 부각이 된다면 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2024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네. 근데 일단은 이제 선거가 11월에 있고 뭐 그 전부터는 이제 미리 뭐 코커스라는 걸 그렇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윤곽이 잡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뭔가 좀 경기를 붐업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이 미국의 이 상원과 하원의 구조를 보게 되면 하원은 또 공화당이 또 우세를 점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계속 그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오히려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치밀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거 전까지가 재정 정책의 공백이 좀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차라리 뭐 누가 되든 빨리 이게 결판이 나야 이제 그 뒤에 상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혹시나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가 이제 결국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지난 2017년 1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2016년도 11월 정도에 그때 이제 당선 확정이 됐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얘기됐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냥 약간 미친 사람이 대통령 된 것 같아서 다 죽었다 이랬다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했던 일성이 저 사람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친기업적이고 또 뭔가 그 당시에 트럼프는 항상 자기가 나는 로우 인터레스트 맨이다. 나는 네. 저금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대놓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주식시장은 좀 좋았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조금의 부침을 겪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트럼프가 된 이후에 미국 경제는 더 좋아졌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에는 그렇게 놀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게 기본적인 정책의 핵심이 미국 우선주의이다 네. 보니까 미국 이외의 국가들로서는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중국과의 마찰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랬었을 때 미국 이외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가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해보는 거는 이전에 비하면은 이 한국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미국으로 직수출하는 그 어떤 경로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도 보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네. 미국으로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향이냐 중국 향이냐에 따라서 이 각 기업들도 여러 가지 실적이 이제 차별화될 것 같은데 네. 이전보다는 많이 미국 쪽으로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잡아놔서 그때처럼 뭐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전반적인 그림은 저희들이 두 분께 여쭤봐서 충분히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결국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도 2024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아마 의문점을 여쭤보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2024년 상반기
하반기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정치적으로나 비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동안에 가치주, 기술주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맥앤립 7은 기술주였고 앞으로 이게 가치주로 갈 건지 이 이슈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 신영증권은 지금 상저하고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내년 연초에 기준금리 인하 과연 할 거냐 예. 이거에 대한 정책 공백 그리고 과연 재정 지출을 계속 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정책 공백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연초에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책을 더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시장의 응석과 같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시장은 좀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할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은 지금 현재 이미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이제 박정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이 적극적인 어떤 좀 감산 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급 조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 사실은 경제 펀더멘탈이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게 분명히 발견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좀 더 확장성 있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주 영역에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경기가 유의미하게 좋아지지 않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나 내지는 테마를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때일수록 오히려 좀 성장주에 대한 테마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는 사실은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는 것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 있는 경기 관련된 가치주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논리가 아주 쉽고 간단해서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반기는 아무래도 계속 맥앤립 7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가치 성장주로 보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니까 그때부터는 가치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제약 바이오주는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아, 근데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사실은 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가치주에 속하는 네. 기업들이고요. 사실 대부분 지금 라지캡들이 밸류에이션이 과거보다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성장주지만 예전보다는 사실은 가치주 영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정현 부장님.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저는 주식, 채권 이제 전체 자산을 다루는 입장이라서 이제 주식에 한정하기보다는 전체 자산군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내년도는 이제 오히려 상반기가 저희가 봤을 때는 위험 자산에 조금 유리한 환경. 그래서 이제 주식 위주의 포트를 좀 추천을 하고 있고 네. 하반기에는 오히려 다시 좀 채권 쪽, 안전자산 쪽으로의 그 어떤 이동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은 파티가 끝나지 않았고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은 멈췄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주식시장으로 하여금 조정은 짧게 끝나고 다시 그 이후에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이 경기 침체가 이 금리의 후행에서 오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미국 경제가 한번 둔화되는 시기가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꼭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을 믿고 가보자라는 거고 하반기 가게 되면 언젠가는 올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조심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들이 그 꿀팁꿀팁한데 왜 꿀은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팁은 영어로 이야기하는 제가 늘 궁금해하거든요. 박시현 이사님하고 제가 박정원 이사님, 저 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2024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조언을 들으셨지만 혹시 빠뜨렸거나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1분씩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내년도는 한국과 미국 선거만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EU 의회까지도 선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포퓰리즘 관련된 재정 정책이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선거를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에 한번 초점을 두시라는 말씀이고. 네. 저는 뭐 제가 오늘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조금 민망한데 현재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bad is good, 즉 경기가 안 좋은 게 오히려 유동성 환경에서는 좋다 이건데 내년 어느 시점인가는 분명히 bad is 정말 bad다라는 어떤 시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뭘지를 좀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실험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샴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제학자 중에 샴이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사후적으로 좀 뭐 발견을 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 최근 12개월 동안의 실업률을 봤을 때 가장 낮은 실업률 대비 최근 3개월의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넘어가면 즉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가 이제 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기 침체다. 그래서 그 샴 룰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현재로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3.9 이상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잡으셔서 언제부터 배드이스 배드로 바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잘 짚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드이스 윌 배드가 될 때까지 여러분께서 조심해서 투자 관점을 잡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용문점액. 용문 아래에 모인 물고기가 뛰어오르면 용이 되고 뛰어오르지 못하면 이마에 상처만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4년 한국경제 키워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경제 중장기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순간이 왔다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키워드를 뽑았다고 합니다. 2024년 청룡의 해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2024년 자산 투자 결과가 작은 물고기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용으로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제전쟁꾼은 2024년에도 양질의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